97회 주변을 정돈하면 인생이 관리가 된다. 주변을 정돈하면 미국 도시계획가가 이렇게 주택 등등등등 환경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모짓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이렇게 환경 정리를 잘했을까 등등 세계 박람회 극장 등등 센터 이런 것들을 물론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골적인 발전주의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비정상적인 지구연리 발전만 추구했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피해는 외면하는 냉담한 무신경 자기 행위의 결과를 몰라라 하는 무관심으로 이룩해낸 것이다. 그리고 뉴욕의 도로와 공원과 스카이라인에 자기 흔적을 세워놓으려고 또 질주하는 그의 야망과 가차없는 욕망이 더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모짓을 존경하던 경멸하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의 성공 비결이 상당히 단순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로버트 카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정확히 책상이라고 할 수 없었다. 로버트 모짓은 그들은 특정에서 일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작업 흐름도 더 원활했기 때문이다. 모짓은 어떤 일이 들어오면 그만의 작업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다. 머릿수는 우편물, 메모, 보고서 등 무엇이 쌓여 드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카르가 설명한 모짓의 방식은 이렇다. 탁자에는 서랍이 없으므로 서류를 숨길 장소가 없었다. 그러니 골치 아픈 문제나 답하기 어려운 편지도 어떻게든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 외에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모짓은 책상과 사무실을 잘 정리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종이 더미 속에서 익사하고 있다. 디지털 세상으로 눈을 돌려도 매일 수신 화면은 확인하지 않고 메일이 흘러넘치고 바탕 화면에는 아이콘이 빼고 가며 스마트폰은 가지각색의 앱과 프로그램으로 만든 모자이크 같다. 그러다가 자기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왜 계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지, 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지 의아해한다. 쌓이면 소중한 몇 분이 되고 또 몇 시간이 될 소중한 몇 초가 이것저것 뒤적이고 화면을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고 검색하고 자료를 옮기는 데 소비된다.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후적거리기로 선택한 혼란 속에서 조이가 산만해지지 않고 기진맥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작가 그레튼 루비는 외부의 질서, 내면의 고요를 금과 옥조로 여긴다. 생각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싶다면 정신의 측면에서부터 시작할 일이 아니다. 우선 주변을 깔끔히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토니 모리슨이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창조적인 면에서 가장 최고의 상태일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이상적인 방은 어떤 모습일까? 음악이 들릴까? 조용할까? 그 방은 혼란스러울까? 평온할까? 상상력을 한껏 불어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직업이 무엇이든 언제 가장 컨디션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처리해야 할 서류더미, 설거지해야 할 그릇들, 물이 반만 남은 물병이 쌓여있고 청소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바닥 때문에 숨막힐 듯한 때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력 운동도 역기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아령이 제자리에 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된다. 공예가도 작업실이 잘 정돈되어 있을 때 더 안전하다. 운동팀도 탈의실도 깨끗이 유지될 때에 경기를 더 잘한다. 회의실도 산뜻하고 널찍해야 집중도 높게 회의가 잘 진행이 된다. 장군은 자기 숙소도 절도 있게 청결해야 또 군대의 교육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다.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성한 공간이며 우리는 그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 지저분한 작업 공간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흡한 일도 결과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소음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은 묘지가 보내는 메시지를 놓칠 것이다. 불길한 마취를 그냥 참는 사람은 결국에는 신경이 따라버릴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핵심은 겉모습을 깔끔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들이 코스미오테스라고 부른 질서 정연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셰프들은 미장 플러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돈하는 것을 뜻한다. 그 무엇도 흘러넘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되는 대로 놓아둔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
방해되는 것이나 어떤 일 또는 사람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사전에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전달하는 법을 훈련했다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질서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스스로 잘 정돈하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말이다. 이것을 또 하나의 의무,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생각하지는 말자. 실제로 정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확립되면 그때 우리는 창조 속의 온갖 변덕과 격정에 자신을 내맡길 만큼 육체적으로 한껏 자신을 몰아댈 만큼 대담하게 창작하거나 투자할 만큼 진정으로 긴장을 풀 수 있게 된다. 버버리 부인을 쓴 프랑스의 소설가 기스타브 플루베르도 이렇게 말했다. 규칙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살라. 그래야 격렬하고 독창적으로 일할 수 있다. 책상을 깨끗이 하고 침대를 정돈하고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하자. 그럴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반복이 주는 복리효과.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진짜 이유는 그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평범하고 사람들이 대체로 덜 존중하는 가치 때문이었다. 에디슨은 내게는 상상력이 전혀 없다. 나는 절대 꿈꾸지 않는다. 내가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에디슨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에디슨이 다른 발명가들, 예컨대 현대의 전기 문명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천재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처럼 자기보다도 더 똑똑한 발명가들에게서 발명품을 도둑질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에디슨이 자기 발명의 공을 자기네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 천재적인 영감은 바지고 나지고 그의 실험실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무슨 일인가 일어날 때 그가 거기에 있으면 그 일을 포착할 것이다. 그가 거기에 없다고 해도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겠지만 다만 그때는 그 일이 결코 그의 몫이 되지 못한다. 여기서 에디슨이 강조하는 바는 있어야 할 자리에 나가는 일의 정려성이다. 보통 가수 평가되지만 사실은 엄청난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일의 힘, 그리고 그 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운 말이다. 에디슨은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루겔이 그렇듯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도 비극이나 재난이 찾아왔을 때도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출근했다. 에디슨의 실험실에서 태어난 현대의 편리한 이기들은 그의 은혜보다도 그의 몸에 뛰어난 제기보다는 지수성이 가져오는 복리 효과에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 영감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러 나가는 행동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고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쌓여있는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몇 장면의 대본을 쓰고 고객 몇 명에게 연락을 하고 보고서를 읽고 엿기를 몇 번 들고 1km 뛰고 할 일을 적은 목록에서 하나만 완료해보자.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한정된 종류의 절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 이롭게 작용한다. 그냥 매일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건강한 몸과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배우이자 정치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한 말이다. 당신이 피곤할 때도 꼭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닐 때도 나가지 않아도 될 핑계가 있을 때도 바쁠 때도 나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도 일단 무언가를 해내고 나면 그 일을 토대로 다른 프로젝트를 쌓아나갈 수가 있다. 일단 시작하면 추진력이 강해진다. 할 일을 하러 나가면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여전히 힘이 드는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하루에 아주 작은 일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비 내리는 트랙에서 절제하는 사람만 혼자 나와 있다. 선두에 서는 것은 원래 좀 외로운 일 같아. 이는 아침이 조용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모든 기회를 혼자 누린다. 기록세울 생각은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출근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은 있으니 이것은 또한 기록을 깨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수성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매일같이 여기는 의지력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하다. 르게릭은 빈틈없는 내야수이자 훌륭한 타자였다. 이는 56년 뒤에 게릭의 연속 출장 기록을 깬 미국의 야구 선수 칼 립켄 주니어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게릭의 진정한 성공은 그가 경기를 뛰지 않은 날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뿌리를 둔다. 게릭이 만약에 평소 자기 속도대로 계속 할 수 있고 근위축성 측석 경화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베이브 루스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릭은 그저 부상과 피로를 딛고서만 경기장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다. 게릭은 근태와 회의 그리고 그냥 하기 싫은 마음도 헤치고 나가야만 했다. 누구나 그렇듯이 게릭 역시 슬럼프를 겪었다. 다만 게릭은 슬럼프가 무엇인지를 의미한지를 알았다. 마이너리그 시절 게릭은 타석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하며 야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그때 양키스 구단주는 스카우트 한 사람을 게릭에게 보내어서 타율에 담긴 아주 기본적인 수학을 일깨워주었다. 괜찮은 타율은 3할을 친다. 3할 오픈을 치면 대단한 타자다. 4할은 타율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타율이 4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까? 10번의 시도에서 6번은 실패했다는 뜻이다. 타자는 공을 건드려보지도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보낼 수도 있다. 이것이 스카우트가 게릭에게 해준 말이다. 젊은 야구 선수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매일 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항상 대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가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타석에 설 수 있는 다음에 차례까지 버티는 것이다. 존 서사인 백이 에덴의 동작을 쓸 때 버틸 수 있는 능력은 빈둥거리는 나날이라는 표현한 시기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듯하고 도저히 일할 기분이 나지 않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끝없이 나타나는 날들을 견디는 능력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럴 수 있는 자질력이 없이 위대해질 수는 없다. 하루에 하나씩 더해간다. 하루하루가 쌓여간다. 숫자는 하나하나 쌓인 것이 큰 수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흥미로워진다. 그래요. 사소한 습관이 게임의 승패를 결정한다. 농구 선수이자 감독인 존 우든 코치는 특히 감독 시절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하고 수많은 전설을 창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도 자신이 지도하는 팀 UCLA 브루인스 매 시즌을 시작하는 첫 미팅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구 선수들 평생 거의 매일 농구를 해온 앞에서 시범을 한 가지 보여주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양말을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신는 겁니다. 분명히는 뛰어난 기량을 뽐내는 선수들이 우든에게 기대한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농구 역사상 손꼽히도록 많은 승리를 거둔 코치에게서 그런 사소한 가르침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었다. 그들도 결국에는 이해하게 되었듯이 그것이 코트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에 이르는 진짜 비밀이기 때문이다. 농구 경기는 딱딱한 바닥에서 한다. 그러니 선수가 발에 신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신발을 잘못 신으면 물집이 생길 수 있고 그 물집이 터진 것이 감염하게 하면 한쪽 발이 무기력이 씻게 되고 결과 리바운드를 할 때 잘못 착지하면서 발목 거칠이나 무릎 인대로 파열이 이어질 수가 있다. 우든이 이렇게 설명한다. 몇 분밖에 안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나는 선수들에게 내가 그들이 어떻게 신발과 양말을 신기를 바라는지를 꼭 보여주었습니다. 양말을 끌어올리고 새끼 발가락과 뒤발 주름에 주름이 집어 않도록 잘 당겨줍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퍼지게 잡아주죠. 그런 다음에 양말을 당겨 붙잡은 상태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은 신발 끈 끝부분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끈이 고루 평평하게 펴져야 합니다. 구멍마다 편안하면서도 튼튼하게 잡히도록 끈을 꼭 맞게 조절한 다음에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풀리지 않게 한 번 더 묶지요. 연습하거나 경기하다가 신발끈이 풀리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것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우리에게 고민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흥미진진한 일을 원한다. 덜 기초적이고 덜 근본적이고 뭔가를 말이다. 우리는 정말로 해볼 만한 일에 도전하고 싶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설명서를 읽어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작은 일을 먼저 똑바로 했을 때만 큰 문제를 해결할 더 적합한 상태가 된다. 실질적으로 실행 요소를 무시한다면 그 어떤 전략도 아무리 탁월한 전략이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 미국 위대한 해군 제독 하이먼 리코버가 곧장 하던 말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나 구원들은 디테일에 있다. 그리고 미국의 소설가 스코 피츠제럴드의 아내로 경솔하고 무책임한 면이 있었던 젤다 피츠제럴드가
약간의 자기 인식을 곁들여서 한탄했듯이 그 반대 역시 참이다. 사람들은 불린 옳고 절 붙잡고 매달린다. 사소한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그냥 성급히 뛰어들어 자신을 던져넣는 것보다도 형식에 집중하고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한다.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무시할 때 취약해진다. 부주의로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던진 질문이다. 물론 그런 일은 없다. 목수든 운동선수든 투자자든 보병대 장교든 간의 위대함은 디테일이 있다. 디테일은 자기 절제를 요구한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말이다. 말을 소재로 한 시자 속담 하나가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못 하나가 빠져서 편지를 잃었다네. 그리고 편자 때문에 말을 잃었고 또 말을 잃어서 기수도 잃었으며 기수를 잃어서 전령이 전이지 못했고 전령하지 못해서 전투에서 졌으며 전투에서 져서 왕국이 무너졌다. 못 하나가 빠져서 왕국이 무너진 것이다. 멀찌 하나 때문에 경기에서 진다. 작은 일을 무시해서 규율이 느슨해져서 모두 잃는다. 자기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사소한 일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좋네요. 지체 없이 덤벼들기.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전쟁 중에 주고받은 편지와 그 문서를 살펴보면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허술한 관리 때문에 장군이 군대를 움직이려 하지 않은 상황 말이다. 싸우는 것은 그들이 평생 훈련받아온 것이지만 싸워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싸우지 않고 늑장을 부린다. 예컨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이끌던 조지 맥클렌턴 장군은 재빨리 전투를 개시해야 했지만 도저히 그러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격분했다. 전장에서 맥클렌런 장군을 만나고 돌아온 링컨 대통령은 아내에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장군에 관한 농담을 던졌다. 우리는 사진을 찍기로 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어렵다면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다면 말이오. 맥클렐런 장관은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1862년 한 비서관의 표현에 따르면 링컨이 날카로운 막대기로 찌르며 거듭다고 친 뒤에야 맥클렐런은 마치 내 남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고도 포토맥강을 건너는 데만 아우레를 썼다. 참 느긋하기도 하시지. 속이 터질 듯한 답답함에 링컨이 한 말이다. 맥클렐런은 총명한 군인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보수주의와 자기가 누리던 권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편집증과 경계심의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거린 맥클렐런은 체질적으로 일을 빨리 처리하지도 긴급하게 행동하지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살피지도 못했다. 더 나쁜 것은 적진을 향해서 진격할 때조차도 열의가 없어서 종종 금방 멈춰섰다는 것이다. 일례로 리오의 군대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앤티텀 전투 후에도 그 승리를 이어갈 후속 공세에 나서지 않았다. 맥클렐런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능과 인력이 있었다. 맥클렐런은 마음을 쏟아붓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맥클렐런이 양측 진영 모두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휴전협정을 맺어 북부 연방이 너의 죄를 유지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맥클렐런은 공격을 받으면 확실히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전투를 시작하거나 끝낼 마음큼 아주 용감하지도 않았다. 자신을 밀어붙일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도 않았다. 전쟁은 물론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다. 무섭거나 어렵거나 불확실할 때도 뛰어드는 것이다. 군대 지휘관들은 민첩성, 즉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의 가치를 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레스토랑으로 성격하는 식당과 주방벽에는 긴급함이라는 표적이 붙어있다. 이를 가리키는 실생활에서 더 적합한 단어는 덤벼들다이다. 사업에서든 운동 경기에서든 전투에서든 모든 위대한 일은 적극적인 행동이 있다. 자, 언제든 덤벼들고 언제든 안 덤벼들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팀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다. 2018년 미국 프로야구에서 시리즈 경기에서 매니 마차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마차도가 유격수와 3루수 사이로 깊이 공을 쳐넣고는 슬렁슬렁 뛰다가 아웃을 당한 뒤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냈다 달려들어서 1루에 슬라이딩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성격이 안 맞고 내 취향도 아니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르게르기라면 어떻게 생겼을까? 항상 끝까지 달려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양키스 클럽하우스의 좌우명이다. 훌륭한 선수에게는 이 규칙을 상기시켜주는 일이 필요치 않다. 이미 그 선수의 혈관 속에 흐르기 때문이다. 케르는 이렇게 말했다. 선수가 경기에 열성적으로 덤벼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다. 나는 모든 선수가 야구장에 나와 있는 모든 순간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것이 자기 자신과 팀, 대정에 대한 의무라고 믿는다. 자기 일에 제대로 덤벼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듬해에 마차도는 자유계약 선수로서 큰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가 1순위로 희망한 양키스와는 계약하지 못했다. 양키스 그단지는 경기에서 달려들지 않는 행동은 야구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 경기나 선수의 태도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준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약간의 맥클렐런이 있고 약간의 마차도 있다. 우리는 지치고 겁을 먹는다. 일이 힘들어지려는 것을 안다. 지위와 직급이 생기고 후행심도 생긴다. 굳이 힘들게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싫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밀고 나가야 한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전투에서 질 수는 있다. 그러나 단 1분도 나태함 때문에 허비하지 말라. 온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 사람은 소수다. 우리는 동료나 가족이 필요할 때 언제나 그들 곁에 있어 주리라는 신뢰를 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들이 상황의 긴급함을 거듭 반복해서 저촉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일까? 더 나아지도록 목표에 도달하도록 자신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덤벼드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경기를 그 대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체 없이 달려드는 것은 위를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그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지, 언제 누군가가 지켜볼지, 언젠가 마지막 시도가 될지, 언제 느긋함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달려야 한다.